안녕하세요.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릴까요? 천천히 그리고 진심을 담아 읽어드릴게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사연을 소개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 오늘의 사연을 시작합니다. 새벽 4시에 남대문 시장은 잠들지 않습니다. 육중한 철제 셔터가 하나둘 올라가며 낡은 간판 아래로 형광등, 불빛이 새어나옵니다. 좁은 골목에서 리어카가 덜컹거리며 지나가고 도매 상인들의 거친 호통 소리가 새벽 공기를 가릅니다. 그 복잡한 풍경 한가운데 박순자 씨가 있습니다. 60평생을 이곳에서 보낸 그녀의 손을 한번 자세히 봐주시겠습니까? 손톱 밑은 까맣게 변색되었습니다. 지문은 아예 닳아서 보이지도 않을 만큼 갈라지고 터졌습니다. 마치 오래된 느티나무 껍질처럼 딱딱하고 투박해진 이 손으로 순자 씨는 30년이 넘도록 칼국수 반죽을 치대고 뜨거운 기름 앞에서 전을 부쳐왔습니다. 매운 연기에 눈물을 쏟았습니다. 한겨울 살을 내는 칼바람에 손등이 쩍쩍 갈라져 피가 배어나왔습니다. 그래도 순자 씨가 그 모진 세월을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일찍이 남편을 여의고 홀로 키우는 외아들 지훈이 때문이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된 순자 씨에게 아들 지훈이는 삶의 전부였습니다. 희망이었고 신앙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내 아들만큼은 남부럽지 않게 세상 그 누구보다 떵떵거리는 부자로 살게 하겠다. 그 일념 하나로 순자 씨는 10원짜리 동전 하나도 허투루 쓰지 않고 억척같이 모았습니다. 시장 바닥에 떨어진 배추즙 하나도 주워 씻어 국을 끓여 먹었습니다. 겨울에도 보일러를 틀지 않았습니다. 이불을 두껍게 덮고 견뎠습니다. 옷은 10년이고 20해고 기어 입었습니다. 밥은 하루에 2끼만 먹었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이 1,000만 원이 되고 5천만 원이 되었습니다.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흘렀습니다. 주식이니 펀드니 그런 것엔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오직 은행 정기예금으로만 쌓아 올렸습니다. 그 피 같은 돈 30억. 지훈이는 순자 씨의 기대대로 자랐습니다. 공부를 잘했고 명문대를 나왔습니다. 대기업에 취직했고 예쁜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순자 씨는 그 모든 순간을 뒤에서 지켜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순자 씨, 자식 농사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 지었네 하고 치켜 세울 때마다 그녀는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드디어 그 인내의 결실을 맺는 날이 찾아왔습니다. 서울의 랜드마크라 불리는 용산의 하늘을 찌를 듯 솟은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그곳의 로열층을 아들 명의로 계약하던 날 순자 씨의 심장은 터질 듯 뛰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소였습니다. 아들 지훈이는 순자 씨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았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니, 진짜 이 집이 제 명이라고요? 와, 대박. 진짜 꿈만 같아요. 지훈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진짜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그 지긋지긋한 시장일 당장 때려치우세요. 이 집 들어가면 제가 어머니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드릴게요. 며느리 민지랑 제가 아주 여왕님처럼 모실 테니까. 어머니는 이제 효도받을 일만 남았어요. 아셨죠? 그 따뜻한 체온과 진심, 어린 말, 한마디에 순자 씨는 지난 30년의 고생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 내가 자식 농사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 지었어.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순자 씨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사 당일이 밝았습니다. 순자 씨는 평생을 살아온 5평 남짓한 낡은 월세방을 정리했습니다. 대부분의 낡은 살림살이는 미련 없이 버렸습니다. 돌아가신 친정어머니가 물려주신 손때 묻은 자개장 하나와 옷가방 2개만을 챙겼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용산으로 향했습니다. 택시 차창 밖으로 보이는 한강 물결이 오늘따라 유난히 반짝였습니다.
햇빛에 일렁이는 물결이 그녀를 축복해주는 듯했습니다. 아들 부부와 함께 살그 넓고 화려한 집, 늙은 어미가 편히 쉴 작은 방 한 칸이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라 숨쉬기조차 힘들 정도였습니다. 이제 진짜 행복해지는 거야. 우리 지훈이랑 며느리랑 손주들이랑 함께 사는 거야. 순자 씨는 창밖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택시기사도 백미러로 그녀를 보며 덩달아 웃었습니다. 할머니, 좋은 일 있으세요? 응. 아들이 좋은 집을 마련해서 같이 살게 됐어. 엘리베이터가 고속으로 35층을 향해 솟구쳤습니다. 속도가 너무 빨라 귀가 먹먹했습니다. 순자 씨는 자개장 손잡이를 꼭 잡았습니다. 긴장됐습니다. 떨렸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드디어 35층에 도착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웅장한 금빛 양문형 현관문이 보였습니다. 마치 궁전 입구 같았습니다. 순자 씨는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복도의 카펫이 푹신했습니다. 발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순자 씨는 잠시 숨을 고르고 옷매를 매만졌습니다.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미리 알려준 비밀번호 1234를 떨리는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눌렀습니다. 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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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비비. 경쾌한 잠금 해제 소리 대신 날카롭고 신경질적인 오류 경고음이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순자 씨는 당황했습니다. 어라? 내가 노안이라 번호를 잘못 눌렀나? 땀이 찬 손을 옷자락에 쓱쓱 닦고 다시 한번 침착하게 한자 꾹꾹 눌러보았습니다. 1점, 2점, 3점, 4점. 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삐비비. 굳게 닫힌 문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등 뒤에서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불길한 예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인터폰 스피커를 통해 지직거리는 소리와 함께 서늘하고 날선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며느리 민지였습니다. 누구세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 어머님이세요? 번호 자꾸 누르지 마시고 그냥 가세요. 시끄러워요. 순자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가라고. 순자 씨는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인터폰에 대고 말했습니다. 아가, 나다. 문이 안 열리는구나. 비밀번호가 바뀐 모양인데 문 좀 열어다오. 내가 짐이 무거워서 팔이 떨어질 것 같구나. 지훈이는 안에 없니? 우리 아들 좀 바꿔다오. 얘가 전화를 안 받는구나. 어머니, 제 말 못 들으셨어요? 민지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저희끼리 오붓하게 살기로 했다고요. 어머니가 그 시장 냄새나는 꼬질꼬질한 짐 들고 들어오시면 이 비싼 아파트 격 떨어져요. 동네 사람들 보기도 창피하고요. 그리고 시어머니랑 같이 살면 저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살아요. 요즘 누가 시부모 모시고 살아요? 사생활 침해하지 마시고 그냥 시골 내려가서 사세요. 돈은 나중에 섭섭지 않게 매달 조금씩 굳혀드릴 테니까. 순자 씨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사생활 침해 격이 떨어진다. 시장 냄새? 이게 무슨 마른 하늘의 날벼락입니까? 30억짜리 집을 사주고도 짐짝 취급을 당하다니요. 다급하게 휴대폰을 꺼내 아들 지훈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1번, 2번, 3번. 하지만 받지를 않았습니다. 아니, 인터폰 너머로 희미하게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지야, 그냥 경찰 불러. 시끄러워지면 곤란해. 엄마, 금방 지쳐서 가실 거야. 아들의 그 비겁하고 차가운 목소리. 순자 씨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더 이상 서 있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믿었던 하늘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순자 씨는 벽에 기대어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자개장 손잡이를 꼭 쥐었습니다. 친정어머니가 물려주신 유일한 유산이었습니다.
그것만이 이 세상에서 순자 씨를 배신하지 않는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지훈아, 지훈아. 작은 신음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내가 어떻게. 복도 끝에서 다른 집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누군가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중년 여자가 묘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동정도 아니고 경멸도 아닌 그저 관찰하는 듯한 차가운 시선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떨리는 다리로 가까스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자개장과 가방을 끌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버튼을 누르는 손이 후들거렸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1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이 닫히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순자 씨는 다시 한번 35층 현관문을 바라보았습니다. 굳게 닫힌 금빛 문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갔습니다. 순자 씨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었습니다. 거칠어진 손이었습니다. 시장 냄새가 배어있는 초라하고 볼품없는 노파의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초라한 사람이었나.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화려한 로비의 대리석 바닥이 눈부셨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순자 씨는 로비 한 구석에 멍하니 앉아 35층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층수 표시기의 숫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했습니다. 3층, 12층, 25층, 35층. 저 높은 곳에 내 아들이 있습니다. 내 며느리가 있습니다. 다리가 저려 감각이 없었습니다. 손에 든 가방이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순자 씨는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요? 돌아갈 집도 없는데, 의지할 사람도 없는데, 그때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입주민 신고가 들어왔어요. 정신을 차려보니 제복을 입은 건장한 보안 요원 2명이 순자 씨의 양팔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민지가, 세상에 그 며느리가 정말로 보안실에 신고를 한 것이었습니다. 잡상인이 와서 행패를 부린다고 했답니다. 순자 씨는 마치 흉악범이라도 된 것처럼 자신이 평생을 바쳐 뼈를 깎아 마련한 집 앞에서 질질 끌려 나와야 했습니다. 이거 나요. 내 집이야. 내 아들이 사는 집이라고. 순자 씨가 소리쳤습니다.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흩어졌습니다. 보안 요원들은 무표정했습니다. 그저 하던 일을 할 뿐이었습니다. 할머니, 조용히 하세요. 안 그러면 경찰 불러야 합니다. 내 집이라니까요. 내가 산 집이에요. 30억을 줬어요. 30억. 할머니, 제발. 엘리베이터가 1층을 향해 내려갔습니다. 그 짧은 시간이 순자 씨에게는 지옥불에 떨어지는 영겁의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고개를 들어 천장을 보았습니다. 형광등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35층, 34층, 33층. 숫자가 줄어들었습니다. 로비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거울처럼 번쩍였습니다. 샹들리에가 찬란하게 빛났습니다. 보안 요원들은 순자 씨를 로비 한 구석에 내려놓았습니다. 낡은 보따리와 가방이 그 화려한 공간에서 너무나 초라해 보였습니다. 친정어머니의 자개장이 대리석 바닥 위에 놓였습니다.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궁전에 끌려온 거지 같았습니다. 명품 옷을 입은 입주민들이 지나갔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쿡쿡 울렸습니다. 그들은 순자 씨를 보았습니다. 코를 막으며 힐끔거렸습니다.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할머니 뭐야? 어머, 옷차림 좀 봐. 냄새 나는 것 같아. 관리실은 뭐 하는 거야? 저런 사람이 왜 여기 있어? 경비실에 말해야겠어. 애들 보기에도 안 좋잖아. 비수 같은 말들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넋나간 사람처럼
엘리베이터 층수 표시기만 하염없이 올려다보았습니다. 35층. 내 아들이, 내 며느리가 있는 저 높은 곳. 왜 이리도 아득하고 멀게만 느껴질까요? 겨우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택시를 타고 설레는 마음으로 왔던 곳인데 이제는 닿을 수 없는 성역이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지훈아, 지훈아. 작은 소리였습니다. 로비의 웅성거림 속에 묻혀버릴 만큼 작은 소리였습니다.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러니?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배고프다 울면 내 살을 베어서라도 먹이고 싶었던 내 새끼가, 젖은 손이 애처로워 닦아주던 내 아들은 어디 갔니? 순자 씨는 떨리는 손으로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1번, 2번, 3번, 10번, 20번. 손가락이 닳도록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신호음뿐이었습니다. 또.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기계음이 흘러나왔습니다. 고객의 요청으로 당분간 수신이 정지되어 있습니다. 차단당했습니다. 세상에 하나뿐인 핏줄. 내 목숨보다 귀하게 키운 아들에게 전화번호마저 차단당했습니다. 억장이 무너진다는 말이 이런 걸까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순자 씨는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낡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안을 확인했습니다.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 지폐 5장, 5,000원짜리 몇 장, 전부 합쳐도 10만 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전세 보증금부터 적금, 보험까지 모조리 깨서 아파트 잔금에 보탰기 때문이었습니다. 순자 씨의 통장 잔고는 3만 원이었습니다. 30년을 모은 30억은 모두 아들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순자 씨에게 남은 건 3만 원뿐이었습니다. 엄마는 몸만 오시면 돼요. 다 준비해놨어요. 지훈이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순자 씨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대가는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해가 저물었습니다. 로비의 큰 유리창 밖으로 노을이 졌습니다. 붉은 하늘이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순자 씨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로비 밖으로 초겨울의 찬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회전문이 돌아갈 때마다 차가운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순자 씨는 몸을 웅크렸습니다. 추웠습니다. 입주민들의 민원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저 할머니 언제까지 저기 있게 할 거예요? 애들이 무서워해요. 냄새나요. 경비실 직원들이 난처한 표정으로 서로 눈치를 봤습니다. 결국 경비 반장이 다가왔습니다. 50대의 남자였습니다. 난처한 표정이었습니다. 미안한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 사정은 딱해 보입니다만 여기서 계속 이러고 계시면 저희가 곤란합니다. 순자 씨는 고개를 들어 경비 반장을 보았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다른 입주민들이 불편해하셔서요. 일단 밖으로 나가 주셔야겠습니다. 안 그러면 저희도 어쩔 수 없이 경찰을 불러야 해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갈 곳이 없는데. 순자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기가 제 집인데 제 아들이 저기 위에. 할머니, 저도 난처합니다. 제발. 순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습니다. 무거운 짐을 일으켰습니다. 가방을 들었습니다. 회전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아파트 단지의 조경수 아래 벤치가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그곳으로 걸어갔습니다.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고개를 들어 35층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불빛이 켜졌습니다. 하나둘씩 창문에서 따뜻한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35층도 불이 켜졌습니다. 저 불빛 아래서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어미를 길바닥에 내팽개치고 먹는 저녁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갈까요? 샴페인을 또 터뜨리고 있을까요? 명품 가방을 또 열어보고 있을까요? 순자 씨는 배신감에 치를 떨었습니다. 그러다가도 혹시나 하는 기대를 버리지 못했습니다. 혹시
아들이 마음을 돌리지 않을까? 혹시 문을 열고 내려오지 않을까? 어머니, 제가 죽을 죄를 지었어요 하며 맨발로 달려나오지 않을까? 미련한 기대였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밤이 깊어갔습니다. 하지만 현관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순자 씨의 뜨거운 눈물마저 차가운 밤 공기에 얼어붙어 날라버렸습니다. 30억짜리 집을 사주고 정작 자신은 노숙자, 신세가 되어버린 기가 막힌 현실. 손발이 시렸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하지만 순자 씨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밤 11시가 되었습니다. 경비원이 순찰을 돌다가 순자 씨를 발견했습니다. 손전등을 비췄습니다. 순자 씨는 눈을 가렸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주무시면 안 돼요. 감기 걸려요. 갈 데가 없으세요? 순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비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용산역 근처에 찜질방이 있어요. 거기 가세요. 따뜻해요. 고맙습니다. 순자 씨는 입술을 깨물며 일어섰습니다. 짐을 챙겼습니다. 어둠 속으로 걸어갔습니다. 순자 씨의 등은 구부정했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그렇게 순자 씨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등 뒤로 불 꺼진 가로등만이 쓸쓸하게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용산역 근처의 24시간 찜질방이었습니다. 네온사인이 깜빡였습니다. 24시간 영업. 7,000원. 순자 씨는 입구 앞에 섰습니다.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10,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 카운터에 내밀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7,000원입니다. 젊은 여직원이 돈을 받고 3,000원을 거슬러 주었습니다. 찜질복과 수건을 건넸습니다. 로커는 2층이에요. 비밀번호 잘 기억하세요. 순자 씨는 고개를 끄덕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2층 여성 전용 공간이었습니다. 퀴퀴한 땀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구운 달걀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복도에 누워 자고 있었습니다. 코를 고는 소리, 이를 가는 소리, 아기 우는 소리가 뒤섞였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아들과 함께할 따뜻한 보금자리를 꿈꿨는데 현실은 낯선 타인들 틈에 끼어 쪽잠을 자야 하는 신세였습니다. 순자 씨는 구석진 자리를 찾았습니다. 찜질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보았습니다.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딱딱한 바닥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형광등이 희미하게 깜빡였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억울해서, 분해서, 외로워서 눈을 감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장통에서 들은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불효 소송을 걸면 증여한 재산을 돌려받을 수도 있대. 역학의 주인이 했던 말이었습니다. 민법에 그런 조항이 있다고 했습니다. 순자 씨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무료 법률 상담을 검색했습니다. 여러 법무법인의 번호가 나왔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시 법률상담센터,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하지만 전화를 걸지 못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소송을 걸면 지훈이는 어떻게 될까? 혹시 전과자가 되는 건 아닐까? 회사에서 잘리는 건 아닐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지 않을까? 자식 앞길 망친 어미. 그런 말을 들으면 어떡하지? 순자 씨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새벽 4시가 되었습니다. 옆자리에서 청년 하나가 곤히 자고 있었습니다. 20대 중반쯤 보였습니다. 땀에 젖은 얼굴이었습니다. 힘들게 일하는 노동자 같았습니다. 순자 씨는 그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린 시절 지훈이의 모습이 겹쳐 보였기 때문입니다. 돌이켜보면 지훈이도 저렇게 잘 때가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열심히 공부하다가 책상에 엎드려 잘 때. 그때 순자 씨는 조용히 방에 들어가 이불을 덮어주곤 했습니다. 잠든 아들의 얼굴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우리 아들 정말 기특하다.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잘 될 거야. 어머니의 마음이란 게 참으로 미련하고 모질지 못했습니다. 자식이 부모의 가슴에 대못을 박아도 부모는 자식 발에 박힌 가시를 걱정하는 법이니까요. 못난 놈,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그래도 밥은 굶지 말아야 할 텐데. 날도 추운데 보일러는 잘 틀고 자는지 바보 같았습니다. 그 비참한 순간에도 자식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순자 씨는 찜질방 식당에서 설거지를 도왔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김치찌개 한 그릇, 밥 한 공기였습니다. 남은 반찬을 싸주기도 했습니다. 할머니, 갈대 없으세요? 네, 잠깐 신세 좀 지려고요. 힘드시겠어요. 좀 드세요. 순자 씨는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밥을 먹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워서 나는 눈물이었습니다. 유일한 낙은 스마트폰으로 아들의 SNS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혹시라도 후회하고 있지 않을까, 엄마를 찾고 있지는 않을까, 일말의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지훈이의 계정을 열었습니다. 새 게시물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이틀 전에 올린 사진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숨이 막혔습니다. 거실 사진이었습니다. 넓은 거실, 큰 창문, 한강 뷰가 보였습니다. 지훈이와 민지가 샴페인 잔을 들고 웃고 있었습니다. 캡션이 달려 있었습니다. 우리끼리 홈파티 뷰 맛집 인정. 새집 최고, 샵 용산 아파트, 한강뷰, 신혼생활, 행복, 자유. 댓글이 수십 개 달려 있었습니다. 부럽다 유유, 초대해줘. 완전 럭셔리, 대박. 와 진짜, 두 잔에 크크. 이게 꿈이야 현실이야? 지훈이가 답글을 달았습니다. 놀러와 크크 이제 진짜 자유다. 진짜 자유. 순자 씨는 휴대폰을 움켜쥐었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화면이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기 때문입니다. 다음 게시물을 넘겼습니다. 어제 올린 영상이었습니다. 명품 가방 언박싱이었습니다. 민지가 환하게 웃으며 상자를 열고 있었습니다. 에르메스 로고가 보였습니다. 가방을 꺼냈습니다. 가격표가 잠깐 보였습니다. 340만 원이었습니다. 오빠, 진짜 예쁘다. 고마워. 당연하지. 우리 와이프 선물이지. 사랑해. 그 다음 게시물은 고급 레스토랑 사진이었습니다. 청담동 오마카세. 1인당 38만 원. 스테이크, 와인, 디저트가 테이블에 가득했습니다. 민지가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지훈이가 포크로 고기를 집고 있었습니다. 오늘 남편이랑 데이트 오마카세 완전 맛있어요. 청담동 맛집, 오마카세, 부부 데이트, 행복한 일상. 사진 속 그들의 얼굴에는 미안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행복해 보였습니다. 어머니가 없어져서 홀가분하다는 듯 자유를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찜질방 식당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앞에는 식혜 한 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전 500원짜리였습니다. 차갑고 싱거웠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저녁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휴대폰 화면에는 여전히 지훈이의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샴페인을 든 손, 활짝 웃는 얼굴, 행복한 표정. 어머니의 고열을 빨아 파티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순자 씨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그것은 죄책감이 아니었습니다. 미련도 아니었습니다. 자식을 향한 맹목적인 약한 마음이었습니다. 심장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머릿속이 맑아졌습니다. 눈물이 멈췄습니다. 주먹이 쥐어졌습니다. 더 이상 슬픈 엄마는 없었습니다. 분노한 여인이 남았을 뿐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식혜를 한 숟가락 걷어서 입에 넣었습니다. 이번에는 삼켜졌습니다. 그리고 또 한 숟가락, 또 한 숟가락. 그릇을 비웠습니다. 살아야 했습니다.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 그래, 잘 먹고 잘 살아봐라. 순자 씨가 중얼거렸습니다. 나도 이대로는 안 죽는다. 내 돈 30억. 그냥 하늘에서 떨어진 거 아니야. 내가 30년 동안 시장 바닥 기어다니며 번 돈이다. 내가 다시 일어설 때까지 딱 기다려라. 내 뼈와 살을 깎아 만든 그 돈의 무거움을 세상에서 가장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마. 내 모든 걸 걸고 맹세하마. 순자 씨는 눈물을 훔치고 벌떡 일어섰습니다. 퉁퉁 부은 눈에는 더 이상 슬픔 대신 서슬 퍼른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십 년간 거친 시장 바닥에서 살아남은 여장부 박순자였습니다. 빈털터리가 되었지만 아직 남은 것이 있었습니다. 누구도 훔쳐갈 수 없는, 흉내낼 수 없는 강력한 무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던 기적의 손맛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찜질방 주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주인 아주머니는 카운터에서 장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순자 씨가 말을 걸었습니다. 사장님, 저 여쭤볼 게 있는데요. 주인 아주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설거지 말고 다른 일도 할 수 있을까요? 뭐든 하겠습니다. 돈을 모아야 해서요. 주인 아주머니가 순자 씨를 보았습니다. 퉁퉁 부은 눈, 거친 손. 하지만 곧은 자세였습니다. 주인 아주머니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식당 일손이 부족하긴 해요. 새벽 5시부터 저녁 8시까지 일하면 하루에 8만 원 줄 수 있어요. 숙식도 여기서 해결하고. 감사합니다. 순자 씨는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근데 할머니, 나이가 힘드실 텐데. 나이는 문제 없습니다. 순자 씨의 목소리에는 힘이 있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출근하세요. 순자 씨는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딱딱한 바닥에 다시 누웠습니다. 이번에는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왔습니다. 깊고 고요한 잠이었습니다.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찜질방 식당에서 한 달을 일했습니다. 새벽 5시부터 저녁 8시까지였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바닥을 닦고 테이블을 치웠습니다. 하루 8만 원을 받았습니다. 한 푼도 쓰지 않았습니다. 한 달 뒤 통장에 240만 원이 생겼습니다. 순자 씨는 자존심을 굽혔습니다. 시장 상인의 시절 알던 지인을 찾아갔습니다. 김씨네 과일가게 사장이었습니다. 남대문 시장에서 20년 넘게 장사한 사람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그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김 사장님, 제발 부탁 좀 들어주세요. 200만 원만 빌려주세요. 꼭 갚겠습니다. 석 달 안에 갚겠습니다. 김 사장은 난처한 표정이었습니다. 돈을 빌려주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순자 씨의 눈빛을 보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자 씨가 부탁하는데 어떻게 거절하겠어요. 근데 뭐에 쓰실 건데요? 다시 시작하려고요. 순자 씨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440만 원으로 지하 월세방을 구했습니다. 보증금 300만 원, 월세 40만 원. 곰팡이가 핀 방이었습니다. 창문이 작았습니다. 햇빛이 잘 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공유 주방이 있었습니다. 순자 씨에게 필요한 건 그것뿐이었습니다. 남은 돈으로 재료를 샀습니다. 배추, 무, 깨십, 소고기, 간장, 설탕, 참기름. 기본적인 것들이었습니다. 포장 용기도 샀습니다. 스티커도 주문했습니다. 순잔의 반찬이라고 손글씨로 쓴 간단한 스티커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반찬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메뉴는 단출했습니다. 30년간 국수를 팔며 곁들여내던 겉절이, 김치, 향긋한 깨신무침, 짭조름한 소고기 장조림, 화려한 포장도, 그럴듯한 브랜드 로고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맛은
정직했습니다. 어머니의 진심이 담긴 맛이었습니다. 중고로 산 낡은 리어카를 끌고 동네 아파트 단지로 갔습니다. 오전 10시였습니다. 사람들이 장을 보러 나오는 시간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아파트 입구에 리어카를 세웠습니다. 반찬 사세요. 맛있는 김치 있어요. 목이 쉬도록 외쳤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냥 지나갔습니다.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무도 사지 않았습니다. 경비실 앞에 섰습니다. 경비원이 나왔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장사하시면 안 됩니다. 1시간만요. 1시간만 있다 가겠습니다. 안 된다니까요. 빨리 나가세요. 관리사무소에서 민원 들어옵니다. 쫓겨났습니다. 다른 아파트로 갔습니다. 거기서도 쫓겨났습니다. 3번째, 4번째, 5번째. 어느 곳도 순자 씨를 반기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6번째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경비원이 다가왔습니다. 순자 씨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금방 갈게요. 할머니, 경비원의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순자 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50대의 남자였습니다. 인상이 부드러웠습니다. 우리 집 사람이 반찬 걱정하던데 하나만 맛볼 수 있을까요? 순자 씨는 얼른 김치 한 조각을 내밀었습니다. 일회용 포크에 담아 건넸습니다. 경비원이 입에 넣었습니다. 씹었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거 정말 맛있는데요? 조미료 들어갔어요? 아니요.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우리 아들 밥 먹이는 마음으로 만든 거예요. 아내도 좋아할 것 같은데. 얼마예요? 김치 1kg만 원이에요. 2통 주세요. 첫 손님이었습니다. 순자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김치를 담았습니다. 포장했습니다.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경비원에게 건넸습니다. 2만 원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순자 씨는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맛있으면 또 올게요. 그날 이후 입소문이 났습니다. 리어카 할머니 반찬이라는 소문이었습니다. 경비원이 아내에게 김치를 가져갔습니다. 아내가 먹어봤습니다. 맛있었습니다. 동네 맘카페에 글을 올렸습니다. 여기 아파트 앞에 리어카 끌고 오시는 할머니 있잖아요. 김치 사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어요. 조미료 안 들어간 진짜 엄마 손맛이에요. 마트 김치랑은 차원이 다름. 이거 먹고 다른 반찬 못 먹겠어요. 유유. 댓글이 달렸습니다. 어디서 파세요? 저도 사고 싶어요. 연락처 있으세요?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순자 씨는 밤새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잠은 3시간만 잤습니다. 아침부터 배달을 다녔습니다. 리어카가 무거웠지만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하루 평균 10만 원을 벌었습니다. 재료비와 월세를 빼면 7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순자 씨는 한 푼도 쓰지 않았습니다. 모두 저축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김 사장에게 빌린 200만 원을 갚았습니다. 이자까지 붙여서 220만 원을 갚았습니다. 김 사장은 놀랐습니다. 순자 씨, 벌써요? 장사 잘 되나 봐요. 덕분입니다. 정말 감사했어요. 천만에요. 힘내세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단골이 생겼습니다. 매주 주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그들의 이름을 외웠습니다. 김치 좋아하는 이씨 아주머니, 깨신무침 좋아하는 박씨 할머니, 장조림 많이 사가는 최씨 집. 순자 씨는 메모했습니다. 이씨 아주머니 김치 덜 맵게, 박씨 할머니 깨집 부드럽게, 최씨 집 장조림 간 3개. 사람마다 입맛이 달랐습니다. 순자 씨는 그 하나하나를 기억했습니다. 6개월이 되었습니다. 온라인 스토어를 열었습니다. 맘카페에서 만난 젊은 엄마가 도와줬습니다. 할머니, 요즘은 온라인으로 파는 게 대세예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네이버 스토어팜이었습니다.
상호는 남대문 순자네. 사진을 찍었습니다. 반찬 사진, 순자 씨의 손사진, 주방 사진, 상품, 설명을 썼습니다. 30년 경력의 시장 어머니가 직접 만드는 정성 가득한 반찬입니다. 조미료 NO, MSG NO, 오직 자연 재료만 사용합니다.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하루에 10건, 20건, 50건. 순자 씨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지하방 이웃 아주머니 2명을 고용했습니다.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50대 여성들이었습니다. 남편 없이 혼자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일당 8만 원 드릴게요.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예요. 정말요? 저희 같은 사람 써주시는 거예요? 제가 도움받았으니까요. 이제는 제가 도와드릴 차례죠. 순자 씨는 그들에게 정당한 임금을 주었습니다. 점심도 챙겨줬습니다. 명절에는 보너스도 줬습니다. 그들은 순자 씨를 따랐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작은 점포를 얻었습니다. 20평짜리 가게였습니다. 남대문 시장 근처였습니다. 남대문 순자네라는 간판을 달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축하해 주었습니다. 김 사장이 화환을 보냈습니다. 남대문 순자네 개업 축하합니다. 찜질방 주인 아주머니가 찾아왔습니다. 떡을 사들고 왔습니다. 순자 씨는 그들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점포는 번창했습니다. 아침 일찍 문을 열면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단골들이 입소문을 냈습니다. 백화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롯데백화점 식품관 담당자였습니다. 저희 백화점에 입점하실 의향 있으세요? 백화점이요? 네. 고객 반응이 좋을 것 같아서요. 순자 씨는 받아들였습니다. 1년 반이 지났습니다.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신세계백화점, 주요 백화점에 입점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프랜차이즈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투자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서류를 들고 왔습니다. 박순자 대표님, 저희와 함께 사업을 확장하시죠. 전국적으로 체인점을 내면 대박 날 겁니다. 순자 씨는 신중하게 결정했습니다. 조건을 따졌습니다. 품질을 지켜야 해요. 직원들을 존중해야 하고요. 정직하게 장사해야 합니다. 이 3가지는 절대 양보할 수 없어요. 물론입니다. 계약이 성사되었습니다. 전국의 체인점이 열렸습니다.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한 달에 2-3개씩 점포가 늘었습니다. 남대문 순자네는 전국구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2년 반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KBS 인간극장 제작진이었습니다. 박순자 대표님 이야기를 다큐로 만들고 싶습니다. 60이 넘어서 다시 일어선 이야기잖아요. 시청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순자 씨는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카메라 앞에 서는 게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제작진이 거듭 요청했습니다. 순자 씨는 받아들였습니다. 방송이 나갔습니다. 시청률이 높았습니다.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주문이 더 늘었습니다. 순자 씨의 이름이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순자 씨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여전히 주방에 섰습니다. 여전히 직접 반찬 맛을 확인했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비싼 차를 사지 않았습니다. 번 돈은 모두 저축했습니다. 사무실, 책상 위에 달력이 하나 있었습니다. 3년 전 아들 지훈이에게 집을 넘겨준 날로부터 정확히 3년이 되는 날에 붉은색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매일 아침 그 달력을 보았습니다. 3년이 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1개월 전, 2주 전, 1주 전. 순자 씨는 차분했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한편 어머니를 차가운 로비로 내쫓고 그 화려한 성에 입성했던 아들 부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상대로였습니다. 지훈이는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이사 온 지 한 달 만이었습니다. 35층 아파트에 앉아 한강을 내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회사 다닐 필요 없어. 나도 전업 투자자 하면 돼. 방 하나를 트레이딩룸으로 만들었습니다. 모니터 3대를 샀습니다. 삼성 모니터, 곡선형, 32인치. 한 대에 60만 원씩. 총 180만 원이었습니다. 책상도 샀습니다. 고급 사무용 책상, 200만 원. 의자도 샀습니다. 허머밀러 에어론 체어, 150만 원. 이제 워렌 버핏보다 더 잘할 수 있어. 지훈이는 거들먹거렸습니다. 민지에게 자랑했습니다. 여보, 나 이제 투자로 대박 낼 거야. 회사 월급. 그런 거 필요 없어. 주식으로 월급쟁이 100명 버는 거 벌 거야. 오빠 최고. 나 믿어. 하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지훈이는 투자 경험이 없었습니다. 경제 공부도 한 적 없었습니다. 그저 유튜브 영상 몇 개 보고 주식 핫팩을 몇 개 읽은 게 전부였습니다. 단타 매매를 시작했습니다. 아침 9시에 장이 열리면 모니터 앞에 앉았습니다. 급등주를 찾았습니다. 전날 상한가 간 종목, 거래량 폭증한 종목, 그런 주식을 샀습니다. 처음에는 운이 좋았습니다. 1,000만 원을 넣어서 1,500만 원을 벌었습니다. 500만 원 수익이었습니다. 지훈이는 흥분했습니다. 봐봐, 내가 뭐라고 했어? 나 재능 있다니까. 민지도 좋아했습니다. 둘은 그날 저녁 청담동 레스토랑에 갔습니다. 1인당 30만 원짜리 오마카세를 먹었습니다. 샴페인을 주문했습니다. 사진을 찍어 SNS에 올렸습니다. 하지만 운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 1,500만 원을 넣어서 1,200만 원이 되었습니다. 300만 원 손실이었습니다. 지훈이는 당황했습니다. 이건 일시적이야. 조정이야. 곧 회복될 거야. 물타기를 했습니다. 5천만 원을 더 넣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더 떨어졌습니다. 3천만 원이 되었습니다. 2천만 원 손실이었습니다. 안 돼. 이럴 리 없어. 지훈이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손절을 하지 못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오를 거야. 반드시 오를 거야. 하지만 주가는 계속 떨어졌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처음 투자한 1억 원이 5천만 원이 되었습니다. 반토막이었습니다. 지훈이는 선물 옵션에 도전했습니다. 한 방에 만회하자. 선물 옵션은 위험했습니다. 레버리지가 높았습니다. 조금만 잘못해도 큰 손실이었습니다. 지훈이는 몰랐습니다. 아니, 알았지만 무시했습니다. 인생 한 방을 노렸습니다. 작전주 정보를 샀습니다. 주식 카페에서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이 종목 곧 급등합니다. 내부 정보입니다. 100% 수익 보장. 정보료로 500만 원을 냈습니다. 남은 돈 전부를 넣었습니다. 5천만 원. 아니, 부족했습니다.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대부업체였습니다. 은행은 직장이 없어서 대출이 안 됐습니다. 대부업체는 이자가 높았습니다. 연 20%. 하지만 지훈이는 상관없었습니다. 곧 대박 나면 다 갚으면 돼. 1억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총 1억 5천만 원을 주식에 넣었습니다. 그 작전주에 모두 넣었습니다. 일주일 동안은 좋았습니다. 주가가 올랐습니다. 10%, 20%, 30%. 지훈이는 흥분했습니다. 이거다, 대박이다. 하지만 그 다음 주였습니다. 금융감독원 공시가 떴습니다. 작전 세력 적발.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하한가였습니다. 매도가 안 됐습니다. 다음 날도 하한가였습니다. 그 다음 날도 하한가였습니다. 일주일 뒤 상장 폐지 발표가 났습니다.
지훈이의 1억 5천만 원이 휴지, 조각이 되었습니다. 안 돼. 이럴 수가. 지훈이는 컴퓨터 앞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1년 만에 3억 원이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대출금 1억 원이 남았습니다. 민지는 매일같이 백화점을 다녔습니다. VIP 라운지가 집이었습니다. 명품, 가방을 샀습니다. 에르메스, 샤넬, 루이비통. 한 달에 한 개씩 샀습니다. 구찌, 프라다, 발렌시아가. 한 벌에 200만 원. 한 달에 두세 벌 샀습니다. 구두도 샀습니다. 크리스찬 루부탱, 지미추. 한 달에 한두 켤레. 식사도 비쌌습니다. 청담동, 강남, 한남동. 고급 레스토랑만 갔습니다. 호캉스도 다녔습니다. 한 달에 한 번. 특급 호텔. 하룻밤에 50만 원. 1년이면 600만 원이었습니다. 골프도 배웠습니다. 회원권은 비싸서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레슨은 받았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 1년이면 1200만 원이었습니다. 1년 만에 민지가 쓴 돈은 2억 원이 넘었습니다. 카드값이 매달 1000만 원씩 나왔습니다. 지훈이는 처음에는 냈습니다. 하지만 점점 버거워졌습니다. 민지야, 좀 아껴 써. 카드값이 너무 많이 나와. 뭐, 아껴 쓰라고. 오빠가 투자로 돈 벌겠다고 해서 기다려줬잖아. 나도 스트레스 풀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래도 이건 너무 심해. 한 달에 1000만 원씩 쓰면 어떻게 해? 오빠가 벌어오면 되잖아. 나는 전업주부야. 집안일 하느라 힘들다고. 집안일은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가사 도우미를 불렀습니다. 한 달에 150만 원. 청소, 빨래, 요리. 모두 가사 도우미가 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지훈이의 대출금, 이자만 한 달에 200만 원이었습니다. 민지의 카드값이 한 달에 1000만 원. 가사 도우미 150만 원. 아파트 관리비 100만 원. 생활비 500만 원. 한 달에 2천만 원이 나갔습니다. 통장 잔고가 바닥났습니다. 아파트 구입할 때 남은 돈 5억 원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지훈이는 다시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에서 받았습니다. 2억 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6개월 만에 바닥났습니다. 이자를 갚기 위해 또 대출을 받았습니다. 악순환이었습니다.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3년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총 빚이 5억 원이었습니다. 이자만 한 달에 800만 원이었습니다. 더 이상 갚을 수 없었습니다. 은행에서 독촉 전화가 왔습니다. 대부업체에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문자가 수십 통 왔습니다. 연체되었습니다. 법적 조치 예정. 담보 처분 진행. 어느 날 아침 현관문에 빨간 딱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압류 통지서였습니다. 지훈이는 종이를 뜯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부동산 압류 통지. 이게 무슨 일이야? 민지가 현관에 나왔습니다. 빨간 딱지를 보았습니다. 비명을 질렀습니다. 야, 최지훈. 이게 뭐야? 이게 대체 뭐냐고. 지훈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내가 집을 담보로. 뭐? 담보? 너 미쳤어? 나한테 상의도 없이 어떻게 그런 짓을 해? 민지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옆집에서도 들릴 정도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해결할게. 어떻게 해결해? 돈이 어디 있는데? 집이 경매 넘어간다는데 어떻게 해? 민지는 거실로 뛰어갔습니다. 화병을 집어들었습니다. 벽에 던졌습니다.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내 인생 망쳤어. 내가 왜 너랑 결혼했지? 이 집 때문에 결혼했는데. 집도 날아가잖아. 지훈이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 당신이 쓴 카드값은 어쩌고? 맨날 명품 타령해.
오마카세에, 호캉스에 돈을 물쓰듯 쓴 게 누군데 그래? 지금 나한테 책임 전가하는 거야? 투자 실패한 건 누구야? 도박하듯이. 주식한 건 누구고? 그래, 내 잘못이야. 근데 당신도. 지훈이는 말을 멈췄습니다.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이 엄마 내쫓자고 부추기지만 않았어도 엄마한테 빌면 됐을 텐데 당신 때문에 엄마랑도 끝났잖아. 그 순간 민지가 소리쳤습니다. 지금 그게 내 탓이라고. 너도 찬성했잖아. 시어머니 모시기 싫다고 한 게 나만이야? 너도 싫어했잖아. 고성이 오갔습니다. 서로를 탓했습니다. 헐뜯고 저주했습니다. 사랑도 행복도 그런 건 돈과 함께 증발해 버렸습니다. 추악한 모습만 남았습니다. 아파트는 법원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감정가 30억 원. 하지만 시세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첫 경매 25억 원. 유찰되었습니다. 두 번째 경매 20억 원. 또 유찰되었습니다. 세 번째 경매 15억 원. 그래도 유찰되었습니다. 지훈이와 민지는 절망했습니다. 집이 팔려도 빚을 다 갚을 수 없었습니다. 집값보다 빚이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지훈이는 여기저기 전화를 돌렸습니다. 친구야,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응? 아, 그래. 알았어. 선배님, 제가 금방 갚겠습니다. 한 번만. 아, 네. 죄송합니다. 형, 나야. 진짜 급해서 그러는데. 그래. 미안해.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이미 신용불량자가 된 그를 도와줄 사람은 없었습니다. 딱 한 사람. 3년 전 그가 내쫓은 어머니를 제외하고는. 하지만 지훈이는 차마 어머니에게 연락할 염치가 없었습니다. 아니,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어머니가 성공했다는 것조차 몰랐습니다. 늙은 노인네가 시골 어딘가에서 죽지 못해 살고 있을 거라고 짐작했습니다. 무시했습니다. 최종 매각 결정일이 다가왔습니다. 3년 전 어머니가 집을 사준 그날로부터 정확히 3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경매법정. 숨막힐 듯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지훈이와 민지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강청석 맨 뒤 구석에 몸을 숨기듯 앉아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유찰이 되면 조금 더 시간을 벌 수 있을까 하는 헛된 희망을 품고서요. 지훈이의 손톱은 물어뜯겨 피가 배어 있었습니다. 눈은 퀭했습니다. 수염을 며칠째 깎지 않았습니다. 정장을 입었지만 구겨져 있었습니다. 민지의 명품 옷은 더 이상 빛나지 않았습니다. 얼룩이 져 있었습니다. 머리는 부스스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법정 앞쪽에는 입찰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정장을 빼입은 투자자들이었습니다. 서류 가방을 든 부동산 중개업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용산 아파트 35층이라며? 이번에는 꼭 따야 하는데 시세보다 30% 싸게 나왔어. 대박이지. 경쟁률 높을 거야. 10명은 넘게 입찰할 듯. 판사가 들어왔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개정합니다. 사건 번호 202X 타경 1234 용산구 한강대로 소재 아파트 경매 건입니다. 서기가 사건 내용을 낭독했습니다. 채무자 최지훈, 채권자 국민은행 외 3개 금융기관, 감정가 30억 원, 최저 입찰가 15억 원. 입찰을 시작하겠습니다. 입찰자들이 봉투를 제출했습니다. 하나, 둘, 셋. 총 12명이 입찰했습니다. 서기가 봉투를 모았습니다. 판사 앞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판사가 하나씩 개봉했습니다. 금액을 확인했습니다. 서기가 칠판에 적었습니다. 15억 원, 16억 원, 17억 원, 18억 원. 금액이 올라갔습니다. 지훈이는 숨을 죽였습니다. 민지는 손을 꼭 쥐었습니다.
20억 원, 21억 원, 22억 원. 판사가 마지막 봉투를 열었습니다. 금액을 확인했습니다.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25억 원.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최고가였습니다. 판사가 낙찰자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법정 뒷문이 열렸습니다. 또각또각 하일 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모두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품이 있었습니다. 선글라스를 쓰고 있었습니다. 뒤에는 수행원 2명이 따라왔습니다.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여성이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법정 앞쪽으로 갔습니다. 지훈이는 헉하고 숨을 들이켰습니다.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박순자 씨였습니다. 3년 전 낡은 몸빼 바지를 입고 짐짝처럼 쫓겨났던 어머니. 하지만 지금의 그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몸에 딱 맞는 최고급 이탈리아 정장, 윤기, 흐르는 단발머리, 그리고 무엇보다 범접할 수 없는 자신감 넘치는 태도와 카리스마. 순자 씨가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특별 입찰을 신청하고 싶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특별 입찰이요? 네. 채권자 동의를 받았습니다. 채무자의 가족으로서 우선 매수권을 행사하고 싶습니다. 수행원이 서류를 건넸습니다. 판사가 확인했습니다. 채권자들의 동의서였습니다. 국민은행, 하나은행, 대부업체 3곳 모두 동의했습니다. 금액은 얼마입니까? 25억 원입니다. 최고 입찰가와 같았습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선 매수권이 인정됩니다. 낙찰자는 주식회사 남대문 순자푸드 대표 박순자 씨입니다. 법봉이 울렸습니다. 탕, 탕, 탕.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입찰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 누구야? 가족이래. 남대문 순자푸드. 그 반찬 회사. 지훈이와 민지는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우리 집을 25억 원에. 순자 씨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뒤를 돌아봤습니다. 방청석 맨 뒤를 보았습니다. 지훈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자 씨의 눈빛은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지훈이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법정이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나갔습니다. 지훈이와 민지도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리며 복도로 나왔습니다. 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복도 한쪽에 서 있었습니다. 지훈이는 떨리는 입술로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엄마 맞죠? 본능적으로 비굴한 웃음이 지어졌습니다. 살아야겠다는 본능이 자존심보다 앞섰습니다. 와, 세상에,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많은 돈이 다 어디서 나셨어요? 역시 우리 엄마 대단해. 지훈이가 다가갔습니다. 순자 씨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순자 씨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니, 그것보다 낙찰 받으셨으면 이제 우리 빚 갚아주시는 거예요? 집 다시 찾는 거죠? 우와, 역시 어머니밖에 없어요. 지훈이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흥분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요. 연락이 안 돼서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엄마, 제가 다 설명할게요. 투자가 잘못돼서 그랬어요. 제 잘못이에요. 근데 이제 엄마가 집 사주셨으니까 다시 잘 살 수 있겠죠? 민지도 옆에서 알랑방귀를 뀌며 순자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님, 제가 그때 철이 없어서 그랬어요. 많이 서운하셨죠? 용서해 주세요. 저 임신도 생각 중이에요. 손주 안아보고 싶으시죠? 이제 다시 같이 살아요. 제가 진짜 친정엄마처럼 효도할게요. 시장 냄새 난다고 한 거 정말 죄송해요. 제가 미쳤었어요. 역겨운 미소를 지으며 알랑거리는 그들. 순자 씨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것은
자애로운 어머니의 미소가 아닌 심판자의 비웃음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품 안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들의 가슴팍에 내던졌습니다. 서류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주어라.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지훈이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주었습니다.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부동산 인도 명령 신청서, 강제 퇴거 명령서였습니다. 지훈이가 사색이 되어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저희 쫓아내시려고요. 그렇다. 아, 아들이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핏줄이잖아요. 어떻게 엄마가 아들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갈 데가 어디 있다고 순자 씨는 말했습니다. 아들? 내 아들은 3년 전 그 아파트 현관에서 죽었다. 지훈이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착각하지 마라. 내가 이 집을 경매로 산 건 너희 빚을 갚아주기 위해서가 아니야. 내 물건을 되찾기 위해서지. 엄마, 너희에게 청구할 게 하나 더 있다. 순자 씨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지훈이에게 건넸습니다. 지훈이가 펼쳤습니다. 증여 계약 해제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지훈이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3년 전 아파트를 증여할 당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변호사의 조언으로 계약서 특약사항에 효도 계약 조항을 넣었다. 순자 씨가 설명했습니다. 민법 제556조 증여자의 해제권. 부모를 부양하지 않거나 학대할 경우 이미 증여한 재산을 해제할 수 있다. 나는 그동안 너희가 보낸 무시하는 문자, 며느리의 폭언 녹음 파일, 경비실 출입 거부 기록, 너희의 사치스러운 생활 내역을 모두 증거로 확보해 두었다. 지훈이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사실 경매가 아니었어도 나는 소송을 통해 이 집을 되찾을 수 있었다. 하지만 나는 더 확실하고 더 잔인한 방법을 택했다. 순자 씨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너희가 스스로 무너져 내리는 꼴을 지켜본 뒤 너희가 가장 비참하고 희망이 필요한 순간에 나타나 모든 희망을 끊어버리는 방법을. 어머니, 그것이 자식에게 버림받은 어미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복수이자 뼈 아픈 참교육이다. 순자 씨는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지훈이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너희가 내 돈으로 호요식하며 샴페인을 터뜨릴 때 나는 남이 먹다 남긴 밥을 먹으며 버텼다. 찜질방 찬 바닥에서 잠을 청하며 내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느냐? 순자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단호했습니다. 내 자식은 따뜻하게 자겠지가 아니라 저것들은 인간이 아니다라는 생각이었다. 이제 알겠니? 부모 자식 간에도 최소한의 예의가 없으면 남보다 못한 짐승만도 못한 사이라는 걸. 엄마, 잘못했어요. 지훈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민지도 함께 꿇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한 번만 봐주세요. 민지는 체면도 버리고 차가운 법원복도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지훈이는 순자 씨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매달렸습니다. 엄마, 살려주세요. 갈 곳도 없어요. 우리 죽어요. 제발. 하지만 순자 씨의 구두굽은 매정하게 돌아섰습니다. 3년 전 그녀가 쫓겨날 때 느꼈던 그 차가운 대리석 바닥의 온도를 이제는 그들이 느낄 차례였습니다. 너희에게 줄 밥은 없다.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 일주일 안에 나가지 않으면 강제 집행 들어간다. 순자 씨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또각또각 하이힐 소리만이 울렸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거대해 보였습니다. 지훈이와 민지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들을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고개를 저으며 혀를 찼습니다. 저런, 부모 잘못 만나면 저렇게 되는구나. 아니야, 자식이 잘못한 거지. 저 나이에 저런 꼴 당하다니. 자업자득이야.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훈이와 민지는 아파트에서 나가지 않았습니다.
나갈 곳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어머니가 마음을 돌리지 않을까 하는 헛된 희망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순자 씨는 단호했습니다.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했습니다. 집행관이 아파트로 왔습니다. 2명의 용역 직원과 함께였습니다. 딩동.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지훈이가 인터폰을 확인했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보였습니다. 누구세요? 법원 집행관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지훈이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민지가 소리쳤습니다. 안 나가요. 여기 우리 집이에요. 나갈 수 없어요. 집행관이 말했습니다. 자진 퇴거하지 않으시면 강제로 집행합니다. 문 열어주세요. 싫어요. 절대 안 나가요. 집행관은 잠시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집행관은 용역 직원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용역 직원이 공구를 꺼냈습니다.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드릴 소리가 울렸습니다. 지지직, 윙.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집행관과 용역 직원들이 들어왔습니다. 지훈이와 민지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집행관이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강제 집행 명령서입니다. 지금 즉시 퇴거하셔야 합니다. 안 나가요. 지훈이가 고집을 부렸습니다. 나갈 곳이 없다고요. 우리 여기서 살아야 해요. 집행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용역 직원들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용역 직원들이 지훈이와 민지를 일으켰습니다. 팔을 잡았습니다. 나요. 나달라고요. 민지가 소리쳤습니다. 발버둥 쳤습니다. 하지만 용역 직원들은 힘이 셌습니다. 그들을 현관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안 돼. 우리 집이라고. 우리 집. 지훈이가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들은 복도로 끌려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에 태워졌습니다.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로비에 내려졌습니다. 3년 전 순자 씨가 쫓겨났던 그 로비였습니다. 지훈이와 민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망연자실했습니다. 집행관이 돌아가서 짐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옷, 신발, 가방, 가전제품, 모든 것을 박스에 담았습니다. 엘리베이터로 내려왔습니다. 로비 한쪽에 쌓았습니다. 명품, 가방들이 쌓였습니다. 에르메스, 샤넬, 루이비통. 한때는 빛나던 것들이 이제는 쓰레기처럼 보였습니다. 값비싼 옷들이 구겨져 있었습니다. 구두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입주민들이 지나가며 쳐다봤습니다. 수군거렸습니다. 저 집 쫓겨나는구나. 빚이 많았나 봐. 자업자득이지. 지훈이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민지는 얼굴을 가렸습니다. 창피했습니다. 수치스러웠습니다. 집행관이 마지막으로 나왔습니다. 자물쇠를 교체했습니다. 딸깍. 문이 잠겼습니다. 집행관이 지훈이에게 말했습니다.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이 집의 소유주는 박순자 씨입니다. 더 이상 무단으로 들어오시면 불법 침입으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집행관과 용역 직원들이 떠났습니다. 지훈이와 민지만 남았습니다. 로비 한쪽에 쌓인 짐들과 함께. 이제 어떻게? 민지가 울먹였습니다. 어디로 가? 우리 어디서 자? 지훈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도 몰랐습니다. 친구들에게 연락했지만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회사 동료들도 연락을 끊었습니다. 친척들도 외면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해가 졌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지훈이와 민지는 여전히 로비에 앉아 있었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경비원이 다가왔습니다. 여기서 계속 계실 수는 없습니다. 밖으로 나가주셔야겠습니다. 어디로 가요? 갈 곳이 없는데. 그건 저도 어쩔 수 없습니다. 관리사무소 지시입니다. 결국 지훈이와 민지는 짐을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파트 단지 조경수 아래 벤치에 앉았습니다. 3년 전 순자 씨가 앉았던 바로 그 벤치였습니다. 고개를 들어 35층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들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집이었습니다. 배고파. 민지가 말했습니다.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지훈이는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지갑을 꺼냈습니다. 안을 확인했습니다. 10,000원짜리 한 장이 전부였습니다. 편의점 가서 뭐 좀 사올게. 지훈이가 일어났습니다. 편의점으로 갔습니다. 삼각김밥 2개와 컵라면 2개를 샀습니다. 8,000원이었습니다. 거스름 돈 2,000원을 받았습니다. 벤치로 돌아왔습니다. 민지에게 건넸습니다. 둘은 말없이 먹었습니다. 차가운 삼각김밥이었습니다. 맛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먹어야 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추웠습니다. 민지가 떨었습니다. 추워. 너무 추워. 지훈이는 자기 외투를 벗어 민지에게 덮어줬습니다. 민지는 외투를 끌어안았습니다. 지훈이는 추위를 견뎠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훈이의 휴대폰이었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최지훈 씨죠? 저는 남대문 순자푸드 법무팀 김민수 변호사입니다.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차갑고 사무적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신지. 박순자 대표님께서 최지훈 씨와 강민지 씨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셨습니다. 네. 부당이득이요? 네. 3년 전 증여받은 아파트를 부당하게 사용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이익을 반환하라는 소송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편으로 발송된 소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첫 재판 기일은 다음 달 15일 오전 10시입니다. 잠깐만요. 우리가 뭘 반환해요? 집도 이미 빼앗겼는데 3년간 무상으로 거주하면서 누린 이익, 즉 임대료 상당액을 반환하셔야 합니다. 용산 아파트 35층 임대료는 월 평균 300만 원입니다. 3년이면 총 1억 800만 원입니다. 지훈이는 숨이 막혔습니다. 1억? 네. 그리고 증여세 납부 의무도 있으십니다. 30억 원 증여에 대한 증여세는 약 12억 원입니다. 이것도 납부하셔야 합니다. 우리한테 그런 돈 없어요. 그건 저희가 알 바 아닙니다. 법정에서 뵙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지훈이는 휴대폰을 떨어뜨렸습니다.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무슨 전화였어? 민지가 물었습니다. 지훈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우리를 소송, 1억, 아니 13억을 내래. 민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미쳤어. 13억. 우리가 어떻게 내? 이미 빚만 5억인데. 둘은 벤치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하늘도 무심했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겨울비였습니다. 지훈이와 민지는 비를 맞으며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젖었습니다. 떨었습니다. 하지만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35층의 불빛이 여전히 켜져 있었습니다. 따뜻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닿을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훈이는 짐을 챙겼습니다. 쪽방촌으로 갔습니다. 영등포 쪽방촌이었습니다. 한평 남짓한 방이었습니다. 보증금 없이 월세 20만 원이었습니다. 곰팡이가 폈습니다. 창문이 작았습니다. 햇빛이 들지 않았습니다. 화장실은 공용이었습니다. 샤워실도 공용이었습니다. 3년 전 35층 고급 아파트에 살던 그들이었습니다. 이제는 1평짜리 쪽방에 살게 되었습니다. 민지는 울었습니다. 지훈이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저지른 죄의 대가였습니다. 지훈이는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3년의 공백이 있었습니다. 신용불량자였습니다. 나이도 많았습니다. 결국 건설 현장 일용직을 구했습니다. 하루 10만 원이었습니다. 새벽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허리가 아팠습니다. 손에 물집이 잡혔습니다. 민지도 일을 찾았습니다. 음식점, 서빙이었습니다. 하루 8만 원이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 일했습니다. 다리가 아팠습니다. 발이 부었습니다. 한때는 명품 가방을 들고 백화점을 활보하던 그들이었습니다. 이제는 땀 흘리며 하루하루 버는 일용직 노동자가 되었습니다. 저녁에 쪽방으로 돌아오면 둘은 말이 없었습니다. 컵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TV도 없었습니다. 그저 벽만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 이제 어떻게 돼? 민지가 물었습니다. 지훈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도 몰랐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빚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 소송은 어떻게 해야 할지. 엄마, 지훈이가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그 사과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3년 전 현관문 앞에서 했어야 할 사과였습니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지훈이와 민지는 여전히 쪽방촌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매일 새벽 일어나 일터로 갔습니다. 저녁 늦게 돌아왔습니다.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한 달 수입은 합쳐서 4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월세 20만 원, 생활비 100만 원을 쓰고 나면 28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것으로 빚을 조금씩 갚았습니다. 하지만 빚은 18억 원이었습니다. 28십만 원으로는 64년이 걸렸습니다. 지훈이는 거울을 보았습니다. 3년 전의 모습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얼굴이 거칠어졌습니다. 손에 굳은 살이 박혔습니다. 허리가 구부정해졌습니다. 겨우 30대인데 50대처럼 보였습니다. 민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손이 거칠어졌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한때 빛나던 명품, 가방과 구두는 쪽방 구석에 쌓여 있었습니다. 먼지가 쌓였습니다. 이제는 아무 의미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지훈이가 건설 현장에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민지가 방 한가운데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왜 그래? 지훈이가 물었습니다. 민지는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SNS 화면이었습니다. 대학 친구의 게시물이었습니다. 오늘 남편이랑 제주도, 휴양, 리조트 완전 좋아요. 사진이 있었습니다. 고급 리조트, 수영장, 석양. 행복해 보였습니다. 민지가 말했습니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해? 지훈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피곤했습니다. 우리 잘못한 거 맞지? 민지가 물었습니다. 지훈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우리가 잘못했어. 어머니한테 너무 심하게 했어. 그래. 둘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지훈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뵙고 싶다. 나도. 가볼까? 엄마 회사? 받아주실까? 모르겠어. 근데 가보고 싶어. 다음 날 지훈이와 민지는 남대문 순자푸드 본사로 갔습니다. 강남에 있는 빌딩이었습니다. 10층짜리 건물 전체가 순자 씨의 회사였습니다. 로비에 들어갔습니다. 화려했습니다. 대리석 바닥, 샹들리에, 리셉션 데스크. 직원들이 바쁘게 오갔습니다. 지훈이는 리셉션에 다가갔습니다. 저 박순자 대표님을 뵙고 싶은데요. 리셉션 직원이 물었습니다. 약속 있으세요? 아니요. 근데 저는 아들입니다. 리셉션 직원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이미 소문을 들었던 것 같았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통화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대표님께서 지금 회의 중이십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지훈이와 민지는
로비 소파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순자 씨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지훈이는 다시 리셉션에 갔습니다. 저, 아직도 회의 중이세요? 네. 좀 더 기다려주세요. 다시 1시간이 지났습니다. 결국 리셉션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죄송하지만 대표님께서 오늘은 시간이 없으시답니다. 다음에 다시 오시겠어요? 아, 네. 지훈이와 민지는 발길을 돌렸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어머니, 우리 안 만나주시는 거야. 민지가 울먹였습니다. 지훈이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빌딩 현관에서 순자 씨가 나왔습니다. 비서 2명과 함께였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당당했습니다. 엄마, 지훈이가 소리쳤습니다. 뛰어갔습니다. 순자 씨 앞을 막아섰습니다. 엄마, 저예요. 지훈이에요. 순자 씨는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습니다. 표정을 알 수 없었습니다. 비서가 지훈이를 막았습니다. 비켜주세요. 엄마, 제발 한 번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정말 할 말이 있어요. 순자 씨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5분. 네, 5분만 줄게. 저기 카페로 가자. 근처 카페였습니다. 순자 씨는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비서들은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지훈이와 민지가 앞에 앉았습니다. 순자 씨는 선글라스를 벗었습니다. 피곤해 보였습니다. 주름이 더 깊어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할 말이 뭐니?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지훈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그때 정말 잘못했어요. 그래, 저희가 너무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매일 후회하고 있어요. 그래서 용서해 주세요. 제발. 순자 씨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용서? 네. 너희가 나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아니? 알아요. 정말 잘 알아요. 순자 씨는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켰습니다.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3년 전의 영상이었습니다. 현관 앞에서 애원하는 순자 씨의 모습이었습니다. 인터폰 너머로 들리는 민지의 목소리였습니다. 시장 냄새 나는 꼬질꼬질한 짐. 격이 떨어져요. 사생활 침해. 그리고 지훈이의 목소리였습니다. 경찰 불러. 엄마 금방 지쳐서 가실 거야. 보안 요원들에게 끌려가는 순자 씨의 모습이었습니다. 로비에서 우는 모습이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35층을 올려다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지훈이와 민지는 영상을 볼 수 없었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이 영상을 나는 매일 봤다. 순자 씨가 말했습니다. 찜질방에서, 지하방에서, 공유 주방에서, 반찬을 만들면서, 리어카를 끌면서, 설거지를 하면서 이 영상을 보며 다짐했어. 절대 포기하지 말자고. 반드시 일어서자고. 순자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살았다. 복수하려고 산 게 아니야. 내 존엄을 되찾으려고 산 거야. 엄마, 너희는 나를 짐짝으로 봤어. 시장 냄새 나는 더러운 존재로 봤어. 격이 떨어지는 창피한 존재로 봤어. 그게 얼마나 아픈지 아니? 지훈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나는 30년을 너를 위해 살았어.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어. 배추즙 하나 아껴 먹으며 돈을 모았어. 그게 다 너를 위해서였어. 순자 씨는 잠시 멈췄습니다. 눈물을 닦았습니다. 근데 너는 나를 버렸어. 하루 만에, 단 하루 만에 30년의 사랑을 하루 만에 쓰레기처럼 버렸어.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지훈이가 울었습니다. 민지도 울었습니다. 순자 씨는 일어섰습니다.
나는 너희를 용서할 수 없어. 엄마. 하지만 너희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건 안다.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할게. 네. 뭐든지 할게요. 소송을 취하하겠어. 정말요? 대신 조건이 있어. 앞으로 10년 동안 성실하게 일하며 살아라. 빚을 갚아라. 땀 흘려 돈을 벌어라. 그리고 10년 후에 다시 만나자. 그때 너희가 제대로 변했다면, 그때는 다시 엄마와 아들로 만날 수 있을 거야. 엄마, 고마워요. 하지만 또 똑같이 살면, 그땐 정말 끝이야. 알겠니? 네, 알겠어요. 순자 씨는 지훈이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카페를 나갔습니다. 지훈이와 민지는 자리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앞으로 10년을 성실하게 살기로 다짐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순자 씨는 되찾은 용산 아파트를 처분했습니다. 25억 원에 팔렸습니다. 순자 씨는 그 돈으로 무엇을 할까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정했습니다. 전액 기부하기로. 박순자 독거노인 및 미혼모 지원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25억 원 전액과 자신의 사업 수익금 5억 원을 추가로 기부했습니다. 총 30억 원이었습니다. 재단은 독거노인들에게 무료 반찬을 배달했습니다. 미혼모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했습니다. 쪽방촌 주민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기자들이 몰려왔습니다.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순자 씨는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자식에게 돈을 물려주는 건 사랑이 아니라 독을 물려주는 것과 같았습니다. 순자 씨가 말했습니다. 그 돈 때문에 자식은 나태해졌고 부모를 공경할 줄 모르게 되었으니까요. 나는 이제야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이 되었습니다. 카메라가 클로즈업 되었습니다. 이 돈이 피를 나눈 가족보다 더 따뜻한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쓰이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처럼 자식만 바라보고 사는 이 땅에 모든 부모님들께 전하고 싶습니다. 순자 씨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자식 농사에 목매지 마세요. 본인 인생을 사세요. 그게 진짜 자식을 위하는 길이고 나를 지키는 길입니다. 방송이 나갔습니다.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댓글이 수천 개 달렸습니다. 감동받았어요. 우리 엄마 생각났어요. 진짜 멋진 분이세요. 나도 부모님께 잘해야겠어요. TV 화면 속에서 환하게 웃는 순자 씨의 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답고 빛났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어머니, 누군가의 할머니로만 살지 않습니다. 박순자라는 이름 석자로 당당하게 세상을 마주하고 자신의 사업을 이끄는 리더로 제2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패인 주름은 이제 고생의 흔적이 아니라 승리의 훈장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한편 쪽방촌의 작은 TV에서 순자 씨의 인터뷰가 방송되었습니다. 지훈이와 민지는 화면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정말 대단하셔. 우리 정말 잘못했어. 앞으로 10년 열심히 살자. 엄마처럼. 응. 둘은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새벽 6시에 일어났습니다. 일터로 갔습니다. 땀 흘려 일했습니다. 3년 후 지훈이는 작은 식당을 차렸습니다. 칼국수 집이었습니다. 어머니가 하던 것과 같은 칼국수였습니다. 민지가 서빙을 했습니다. 장사가 잘 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하루하루 버텼습니다. 빚을 조금씩 갚았습니다. 5년 후 가게가 조금씩 안정되었습니다. 단골이 생겼습니다. 빚이 반으로 줄었습니다. 7년 후 두 번째 가게를 열었습니다. 직원을 고용했습니다. 빚을 거의 다 갚았습니다. 10년 후 지훈이는 어머니의 회사를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약속을 잡았습니다. 순자 씨는 사무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지훈이가 들어갔습니다. 순자 씨는 일어났습니다. 지훈이를 보았습니다. 10년 전과 달랐습니다.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단단해졌습니다. 손에는 굳은 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당했습니다. 잘 지냈니? 네. 열심히 살았어요. 그래. 그게 보여. 순자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이제 엄마와 아들로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니? 네. 엄마. 지훈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사랑해요, 엄마. 순자 씨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나도 사랑한다. 내 아들아. 둘은 포옹했습니다. 10년 만의 포옹이었습니다. 밖에서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봄날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끝. 피보다 진한 것은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예의와 진심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맹목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길로 이끄는 것입니다. 순자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부모님께 어떤 자식인가요? 혹은 자식에게 어떤 부모인가요? 당당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박순자 씨의 뒷모습을 기억하며 이야기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따뜻하게 마무리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누어 보는 건 어떨까요? 저는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지금까지 사연 우체통이었습니다.